내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2칸짜리 집인데 하나는 진방이고 하나는 부엌이자 안방이자 거실이죠. 벽지는 군데군데 들뜨고 곰팡이 자국도 있어요. 가끔은 벽을 타고 벌레도 내려오고요. 비라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물이 고였어 고무 대야로 받쳐놓곤 해요. 그런데요, 이 집이 나한텐 참 귀한 집이에요. 그 애 키우면서 남편 없이 혼자 벌었어. 적금 넣고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곳이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온 흔적이 다 있는 집이에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다른 집 어르신들처럼 애들이 케이크 사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고 선물 주고 그런 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애 얼굴 한 번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장 다녀왔어요. 두부 한 모, 참치 한 캔, 대파 조금. 요즘은 뭐든 소량 포장이 나오니까 참 좋아요. 혼자 사는 사람에겐 고맙죠. 김치찌개는 그 애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오면 엄마, 김치찌개 있어. 그 말부터 꺼내던 애였거든요. 돼지고기 대신 참치로 했어요. 며느리가 고기 냄새 싫다고 하니까 괜히 트집 잡힐까봐 그 아이가 먹지도 않을 거면서도 나는 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밥이 다 됐네요. 한 공기 퍼서 상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도 가지런히 놓고 혼자 먹는데도 꼭 2벌은 놓게 돼요. 혹시라도 그 애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아, 연락 왔나? 아니요, 보험회사네요. 고객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카드사도 하나 보냈네요. 참 웃기죠. 사람보다 카드가 더 챙겨줘요. 요즘 애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 아침엔 꼭 전화하던 애였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말이 들려온 적이 없어요. 며느리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처음 봤을 땐 참 단정하고 인사성도 바른 것 같았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김장김치를 조금 싸줬더니 어머님, 요즘 집에 김치 냄새 안 배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는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거 밤새 썰고 담근 건데. 그래도 말 안 했어요. 한 번은 외출복 하나 사줬더니 어머님, 이런 거 입으시면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그 말에 카페 한복판에서 괜히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그 후로는 명절 때도 되도록이면 가지 않게 됐어요. 가서 눈치 보고 말 줄이고 내가 왜 그런 자리를 스스로 만들까 싶더라고요. 오후 5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찌개 다시 데우고 밥도 따뜻하게 해뒀어요. 아직 안 왔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내려앉아요. 올 거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 애한텐 나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젖 먹이고 학교 보내고 군대까지 다녀오게 하고 그 모든 시간이 그 애한테는 그저 지나간 옛날 얘기일 뿐인가 봐요. 나는 아직도 그 애를 보면 가슴이 뛰는데 그 애는 나를 귀찮은 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바보 같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외로웠는데도 그 애가 현관문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며 나는 또 웃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엄마니까요. 근데 그날은 그 애가 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애와 나 사이의 마지막 선이 조용히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애는 점점 더 멀어졌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자리를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딸 같던 며느리는 물론이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까지 나를 잊은 것 같았어요.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잠깐만 말할게요. 생일이었죠. 미안해요.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서. 괜찮다. 바쁠 텐데. 엄마는 그냥 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엄마, 근데 혹시 집 정리 같은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웃으며 되물었죠. 집 정리? 왜? 엄마 짐이라도 옮겨줄 거야? 그 애가 아주 조심스레 마치 부담 안 주려는 말투로 덧붙이더군요. 아니, 뭐 요양원 같은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지금 혼자 계시는 것도 좀 그렇고. 요양원.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내 손으로 밥 해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운동회 날 도시락 2개 싸서 등굣길에 쪼르르 따라갔던 그 아이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그 애 얼굴을 자꾸 떠올렸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껌딱지더니 언제 이렇게 나를 짐처럼 느끼게 됐을까. 며칠 뒤 된장국 끓여서 두부조림, 잡채, 나물 조금씩 용기에 담아들고 그 애 집에 갔어요. 별말 없이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려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안쪽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 자꾸 오는 거 나 스트레스 받아. 요즘 냄새도 너무 심하고 우리 애한테 안 좋은 거 몰라? 그래도 엄마잖아. 오빠, 시댁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그 사람은 오빠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문을 누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온 내 발만 멍하니 바라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돌아섰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차던지 눈물보다 먼저 손끝이 얼어붙더군요. 근데 이상하죠.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땐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의 어릴 적 사진 꺼내 봤어요. 이불에 눕힌 채로 찍은 갓난쟁이 사진. 엄마하며 양팔 벌린 3살짜리 사진. 그렇게 웃던 아이가 이젠 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창피한가요? 못 배웠고, 돈도 없고, 지금은 반지하에서 혼자 밥 먹는 그저 그런 늙은 여자인 내가 당신들에겐 부담이었나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문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도시락통도 반찬도 다 그대로 부엌 구석에 밀어뒀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애 톡방을 나갔어요. 읽지 않는 메시지에 더는 혼잣말 남기기 싫어서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나를 아무 말 없이 버리고 있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애는 몇 주 뒤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몇 주 만이었어요. 연락도, 톡도, 아무 소식도 없던 그 애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고 내 방 안은 김치찌개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죠. 창문 틈새로 빗방울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 애가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어요. 이건 엄마 보고 싶어서 온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를 요구하러 온 얼굴이었어요. 비에 젖은 그 애는 말도 없이 거실에 들어와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임이에요. 집이랑 통장 쪽 정리하는 거. 나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읽고 또 읽었죠. 부동산 위임장, 자산 이전 동의서, 인감 도장란까지 표시돼 있더군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이거 왜 가져왔니? 엄마, 그냥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 집도 너무 오래됐고, 엄마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럼 이 집은 여기 재개발구역으로 판정돼서 이 집 팔면 돈 많이 준대요. 그제서야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걸. 너, 이 집이 엄마 인생 전부라는 거 몰라? 너 과외비 보태려고 새벽 청소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 집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그니까 이제 좀 놓으세요. 혼자 뭐 얼마나 사실 건데. 엄마도 편하게 요양원 들어가시고 이 집도 우리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엄마는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진짜 고집불통이시네. 사인 한 번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애의 말이 너무 낯설고 너무 모질게 느껴졌어요. 그만 가. 엄마는 이 집 너한테 안 넘겨. 제발요, 엄마. 한 번만 사인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애가 갑자기 내 어깨를 확 밀었어요. 어깨가 휘청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바닥에 머리가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 웅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손을 들어 머리를 짚었어요. 손에 따뜻한 피가 묻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던 그 애. 그 애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아씨,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혀가 꼬이고 목이 마르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119도 아무도 그저 조용히 사라졌어요. 나를 바닥에 내버려 둔 채로. 그 아이가 떠난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어요. 피비린내가 방 안에 퍼지고 내 몸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근데요. 가장 아팠던 건 머리도 팔도 숨도 아니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그 아이가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나를 쓰러뜨려 놓고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거. 그 애는 나를 버렸어요. 그날 밤 그 아이는 자기 엄마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음화 예고. 그 애가 처음 세상에 나와 내 품에 안겼을 때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그 기억 하나 때문에 나는 그 밤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이마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관자놀이가 쿡쿡 무언가에 찍힌 듯 아팠어요. 그런데 귀에선 그 애의 마지막 말만 반복됐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다 끝나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자식의 목소리였어요. 그 애는 내 몸을 바닥에 둔 채 도망치듯 문을 나섰고 그 현관문은 닫히지 못한 마음처럼 그대로 벌어져 있었죠. 저는 그렇게 방치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이웃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어이구, 문이 왜 열려 있어? 어머, 말순이네. 어머, 세상에, 말순이 언니.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그렇게 나는 한 이웃 아주머니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2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셨어요. 병원에서는 그 애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의식불명이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그 애는 이 전화를 받고도 돌아가시면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차라리 그날로 모든 게 끝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왜 살아남았을까? 살아서 또 얼마나 더 외면을 견뎌야 할까?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복도에선 매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지하 주차장 안내방송, 병실 문 여닫는 소리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엄마, 과일 좀 더 사올까요? 그 웃음들, 그 인사들, 그 다정한 목소리들이 자꾸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는 한 어르신이 손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옆 병실엔 며느리가 쌈을 싸서 어머니 입에 넣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 소리들 너머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실감했어요. 나는 기다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나는 병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래서 병원을 퇴원하던 날, 나는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휴대폰도 해지했고, 이름도 주소도 지웠습니다. 그 애가 날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이름을 숨긴 채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느 작은 로펌. 한때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젊은 변호사. 말수가 적고 눈빛이 따뜻했던 사람. 어르신 지금 상태로 이런 걸 결정하시기엔 너무. 나는 그에게 지난 사정을 모두 설명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제정신일 때 해야 합니다. 2번은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한때 모든 걸 그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혹시나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 애가 조금이라도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강남 건물 세 채 뼈 빠지게 관리했죠. 그런데 그 애는 내가 쓰러뜨렸을 땐 119보다 먼저 생각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나를 살리려는 마음보다 문서 하나 들고 도망치는 손이 더 빠른 아들이었어요. 그날 나는 내 인생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비영리 법인에 위임하고
현금 자산은 노인 폭력 피해자 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지방 소도시의 요양원 설립 지원금으로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겐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한 푼도, 단 하나도. 대신 나는 유서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내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싶었어요. 내 자식이지만 나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나 자신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을 때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 상속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것은 상속 대상이 없다라는 이야기.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건물도 있고, 통장도 있고, 모두 위임 처리되었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부 처리됐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건 고인의 유서입니다. 그 애는 그때서야 알았을 거예요. 엄마가 살아 있었고 그동안 조용히 모든 걸 보고 있었단 걸. 그리고 그 애가 쥐고 있던 서류가 사랑이 아니라 거절의 증거였다는 걸. 나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소도 번호도 이름도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 있어요. 나처럼 외면당한 누군가를 품에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따뜻한 국을 끓이는 소리, 조용히 서로 눈을 마주치는 노인들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전부를 주는 존재라고. 그 말, 이제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유서 김말순.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는 내가 미웠어요. 하지만 결국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사랑이었더라. 나는 지금도 내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를 기억해요. 그 작고 따뜻한 체온, 두 손 가득 내 손을 잡던 너를. 하지만 이제 기다리는 사랑은 멈추기로 했어요. 내 자신을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와의 마지막 편지야. 혹시라도 내가 남긴 흔적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줘. 나는 내 엄마를 진심으로 본 적이 있나?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서 올라오는 다음 사연들을 놓치지 마세요.